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선별학교 박래호입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예상문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하고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편은요, 제4광자 도로교통법 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와 또 거기에 따른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등화의 의미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도로상에 운전하다 보면 신호책에 의해서 신호가 현시가 됩니다. 적색 신호, 녹색 신호 또는 전멸되고 있는 황색 신호, 그 다음에 뭐 좌회전 신호,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의 황색불이라고 하는 황색 등화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적색이 켜지기 전에 또 내지는 그 녹색이 켜지기 전에 3초 내지 어느 경우는 6초까지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황색 등화는 3초 동안만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그 황색 등화가 의미하는 건 어떤 것이냐, 그러겠습니다. 자, 1항 정지 신호와 마찬가지이다. 2항 직진 신호와 마찬가지이다. 3항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한다. 4항 과속으로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통과한다. 이렇게 이제 1항, 2항, 3항, 4항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그랬어요. 이 황색 등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황색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를 들어가기 직전 정지선이 있습니다. 정지선에 못 미쳐서 황색 등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 들어가면 안 되죠. 정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에 들어왔는데 황색 신호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차로를 신속하게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황색 신호의 의미가 됩니다만은, 기본적인 황색 등화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떻게 된다? 자동차는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황색 등화라고 하는 것은 정지 신호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항 정지 신호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황색 등화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지 신호의 의미이지 직진 신호의 의미도 아니고요. 또 일단 섰다 가라 그런 의미도 아니다. 그 다음에 과속해서 빨리 빠져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황색 등화가 보통 3초라고 그랬잖아요. 3초 동안 깜빡깜빡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교차로상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개념에서 무조건 서야 된다. 그러니까 정지 신호의 개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문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호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도로상에 그 신호등이라고 하는 게 설치되고 있고, 신호가 그때그때 켜지고 꺼지는 현시라고 그러죠. 신호등이 현시가 되는데, 그 신호등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4색등이 있고 3색등이 있고 2색등이 있고, 보행등으로서는 2색등이 있습니다. 자, 차량한테 주는 신호에서 4색등을 주는 데가 있고 3색등을 주는 데가 있고 2색등을 주는 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호는 이와 같이 옆으로 되어 있는, 횡으로 되어 있는 신호가 있는가 하면은 어느 경우는 이렇게 길이로 되어 있는, 종으로 되어 있는 신호가 있어요. 이 신호도 역시 4색등도 있고 3색등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옆으로 되어 있는 횡신호다. 이것은 뭐예요? 세로로 되어 있는 그 종신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4색등에서 제일 먼저 표시되고 있는 왼쪽 편에 게 뭐죠? 적색입니다. 그 다음에 황색불이에요. 그 다음에 화살표로 주고 있는 그 좌회전 신호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녹색 신호라고 하는 파란불이라고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데, 법상에서는 녹색이라고 합니다. 자, 4색등은 어떤 것이다? 적색, 황색, 좌회전 화살표, 그 다음에 녹색,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가끔 보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횡으로 되어 있는 4색등의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도로상에서 운행했던 그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어느 때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적색, 황색, 좌회전 화살표, 녹색이다. 3색등은 어떻게 되어 있다? 적색, 그 다음에 노란불은 황색, 녹색으로 되어 있고, 2색등은 적색하고 녹색만 있는 이와 같이 신호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따라서 종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위에가 뭐예요? 적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사색등 같으면 좌회전 화살표가 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녹색 이렇게 이제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신호등에서는 이와 같이 정확하게 어떤 신호로 어떻게 현시되는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삼색등 같은 데서는 가끔은 어떤 걸 주죠? 차량 통행이 많지 않는 곳에서는 뭐예요? 비보호를 주고 있습니다. 비보호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진행하는 직진 자동차에 방해하지 않고 사고에 그 염려가 없었을 때 순간적으로 갈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색등으로 주는 곳은 사색등으로 정확하게 화살표로 좌회전을 주는 곳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 그렇게 사색등을 달아놓고 지시를 하지만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는 삼색등을 주고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삼색등이 있고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다고 한다면 절대로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그 유형별, 원인별로 쭉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나고 있는 사고가 어떤 것일까요? 신호 위반이에요. 신호를 몰라서기보다는 신호를 어떻게 보면 쉽게 판단해서 바로 켜질 것이다. 지금 내가 운행하는 도중에는 꺼지지 않을 것이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간단한 생각에 의해서 또 내지는 교통량이 적은 곳에서는 설마 다른 차가 없겠지 하고 그냥 신호를 무시하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전체의 원인별로 따져보게 되면 제일 많은 것이 신호 위반입니다.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시든 또 어떤 자동차를 운행하시든 간에 신호 지킨다는 것이 아주 기본이다. 이건 신뢰의 원칙이에요. 상대방은 당연히 신호를 지킬 것이다 라고 상대방 자동차는 운행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만약에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곧바로 뭐예요? 그것은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사고일 수도 있겠지만요. 인명의 피해가 되고요. 어느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호 지킨다는 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신호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다. 정확하게 알고 문제풀이를 해나가면 좋겠는데 신호등에 이색등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적색 신호로에서 전멸하고 있다는 거죠. 깜빡깜빡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경우는 노란불로 주고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적색 전멸등, 이것은 황색 전멸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서로 주의하면서 통행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는 전멸이에요. 이때 적색의 전멸과 황색의 전멸은 확연하게 다르다. 이걸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적색이 전멸하는 곳에서는요, 무조건 자동차가 섰다가 가야 됩니다. 황색 전멸등은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주의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나 적색 신호이라고 전멸이 되어 있을 때는 무조건 서야 된다. 가끔 교차로상에서 한쪽 편은 적색 전멸, 한쪽 편에서는 황색 전멸을 부를 때가 있어요. 이때 서로 사고가 났었을 때 사고 당시에 어떤 블랙박스나 CCTV를 틀어서 보게 되면 어느 자동차가 잘못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적색 전멸은 자동차가 섰다 갔느냐 안 갔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나 황색은 그냥 서행하면서 좌우 살피면 되겠다. 그래서 전멸에 대한 그 등도 정확하게 신호등으로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사고 예방이 되겠죠. 자,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운전자는 신호라든가 어떤 지시에 따라야 될 의무가 도로교통법상에 딱 정해져 있는데요. 그건 뭐냐?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신호등에 또 지시하는 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의무경찰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신호등이 고장이 나서 경찰 공무원이 나와서 신호할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경찰관이 그 상황에 따라서 수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신호등이 있고 경찰의 신호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어느 것이 우선이죠? 알고 계시죠? 경찰관 신호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신호등은 녹색으로 가라고는 표시로 현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수신호로 정지하고 손을 내밀게 되면 그것은 무조건 그 자동차는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신호등보다는 경찰관 신호가 우선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도움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 경찰 공무원 및 자치 경찰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 신호했을 때도 경찰 공무원하고 같다 그런 거죠. 이 도로상에서 가끔 보게 되면 모범 운전자께서 그 신호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범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모범 운전자로서 훈장을 받으신 분이라든가 또 경찰서장이 모범 운전자 지정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범 운전자가 도로에 나와서 신호할 때는 경찰관 신호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이 신호하는 것도 경찰관이 신호하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소방자동차,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이 신호하는 것도 역시 그 경찰관 공무원의 신호와 똑같다. 그러니까 일반 신호보다는 경찰관 신호가 우선인데 그 경찰관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정식 경찰관도 마찬가지지만 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람, 모범운전자, 헌병,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이 지시하는 것도 법에서 정해져 있는 신호다. 그러나 간혹 보게 되면 녹색 어머니들이 그 학부모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신호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내지는 참 바람직한 겁니다만은 특히나 그 해병대 출신 분들이 빨간 명찰 차고 나와서 동네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 얼마나 좀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호등에서 지시하는 것이 있고 녹색 어머니가 지시하는 경우 또 내지는 해병대 출신 그런 분들이 지시할 때 그러면 이때는 녹색 어머니가 신호하는 지시나 또 헌병이 아닌 이 예비군의 어떤 그 해병대 출신 그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분들이 신호했을 때 그 신호가 과연 경찰관이 신호하는 신호에 버금가느냐? 아닙니다. 녹색 어머니가 지시하는 신호 가능한 지키십시오. 안전을 위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지시하고 있는 거니까 또 해병대 출신 그분들께서 하시는 것도 뭐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시하는 건 지키기는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떤 법적 처리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정리하죠. 신호등을 지키십시오. 그 지시하는 거. 그러나 신호등하고 경찰관하고 같이 지시할 때는 경찰 공무원의 신호가 우선이다. 근데 그 경찰 공무원은 이와 같이 보조하는 사람들도 경찰 공무원에 준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녹색 어머니나 이렇게 이제 그 동네에서 나와서 또는 해병대 출신 그분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정식 신호의 개념은 아니고 참고는 하십시오. 라고는 의미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일시 정지 후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신호는 어떤 것이냐 그랬어요. 자, 도로교통법상 일시 정지 후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신호는 어떤 것이냐? 적색불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서야 되겠죠. 따라서 1항이 바로 물어보는 문제의 정답이 되겠어요. 황색 등화의 전멸은 뭐예요? 주의하면서 꼭 일시 정지 안 할 필요도 있다. 서행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녹색 등화는 당연히 그냥 그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녹색 등화의 전멸, 깜빡깜빡 또 내지는 녹색불이 들어왔을 때 이건 당연히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겠고요. 황색 등화는 뭐예요? 전멸 들어왔을 때는 그 서행하지 말고 말하자면 서행하면서요. 정지하지 말고 서행하면서 이렇게 그 상황 보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적색 등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색으로 깜빡깜빡하는 전멸이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뭔다? 일시정지, 섰다 가야 된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적색 전멸등은 비록 주의하라고 하는 의미지만 자동차 일단 쓴 상태에서 좌우 살피고 가시고요. 황색불로 전멸될 때는 서행하면서 좌우 살피고 안전한 상태에서 운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등이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신호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사색 등의 차량 신호등입니다. 횡으로 되어 있네요. 옆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좌측으로부터 배열된 순서가 맞는 것 그래서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적색, 녹색, 황색, 녹색 화살 표시. 녹색 화살 표시가 안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황색, 녹색 화살 표시 적색. 그 다음에 녹색, 황색, 녹색 화살표 적색.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표시 어떤 걸까요?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적색이 제일 먼저 왼쪽에 있죠. 그 다음에 황색 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등화가 녹색 화살표 좌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녹색으로 들어오는 직진, 파란색이라고 하는데 녹색입니다. 그래서 사색 차량 신호등의 횡으로 옆으로 되어 있을 때 좌측부터 배열되어 있는 그 등의 색깔의 순서는 적색, 황색, 녹색 화살 표시,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횡으로 되어 있는 신호에 현시되는 그 등의 색깔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자주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신호등에서도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가 있어요. 언제 내가 여기 지나갔지? 내가 과속을 했었네? 이곳에서 또 내지는 신호 위반했네? 라고 하면서 집으로 과태료 내지는 범칙금을 선택해서 내십시오. 라고는 딱지라고 하는 게 집으로 날라올 때가 있죠. 이것이 뭐예요? 그냥 사람이 없는 상태의 장비가, 기계가 탁탁 찍어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그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잘 알고 계시죠? 네. 동네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그 민식이법에 의해서 어린이 학교 주역이들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다 설치를 해놨어요. 이것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주의하고 법규를 지킨다는 게 우선이겠습니다만, 이 무인단속기라는 건 뭐예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또 나는 위반 안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찍혀 있잖아요. 증명하기 위한 무인 단속용 장비를 우리가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라고 그런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무인 교통 단속 장비는 누가 설치하나요? 또 누가 관리하나요? 이것은 시장이나 도지사 설치 관리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경찰서장. 이것은 설치와 관리를 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는요, 시장이나 도지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표지라든가 교통표지판, 이것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설치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나 도지사가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편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설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틀린 것은 그랬어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경찰서장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 등 도지사, 시장 설치 관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로관리청장, 도로관리청장은 설치 관리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관리는 뭐예요? 경찰 관계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지방경찰청장도 설치 관리에 어떤 의무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경찰서장, 시장이나 도지사 등, 그 다음에 지방경찰청은 되지만, 도로관리청장은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라든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망이다.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정확한 답으로 정리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바로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경찰 공무원의 신호가 다른 경우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죠. 자, 신호등의 신호는 녹색입니다. 근데 경찰관이 정지하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 또 교통신호등은 적색으로 되어 있어요. 가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경찰관이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항 신호기 체제에 먼저 따라야 된다? 아니죠. 경찰관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찰 공무원의 신호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게 맞는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먼저 발동된 신호에 따라서 한다? 아니다. 어느 신호에 따르든지 상관없다? 아니겠죠. 일단은 신호등, 기계에 의해서 현시되고 있는 신호하고 경찰관이 신호하는 수신호하고 했었을 때는
경찰관의 신호가 일반 기계에 의해서 신호 주는 것보다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잊지 않고 계시겠죠?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도록 되겠고요. 신호등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되고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도움될 걸로 봅니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지정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 의무를 주어져 있는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떤 곳일까요? 유치원, 초등학교 주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주위 고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주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그 다음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의 어떤 학원 주위 여기에도 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만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린이의 개념에서 좀 벗어난 큰 아이들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들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문제 푸는 데에 아무 꺼리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주위, 그 다음에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주위, 그 다음에 수강생 100명 이상의 학원 주위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또 역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 항을 공부했을 때에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틀리게 나와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떤 문제든지 쉽게 풀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어린이 보호구역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그 다음에 학원, 수강생 100명 이상 이런 곳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요, 여기에서 만약에 운전자께서 30km 이상의 어떤 그 속도를 내서 운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 속도 위반이 되고 사고가 나게 되면 뭐예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중대과실 12개 항목이 하나 들어가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건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가끔 보게 되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보통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곳이다? 노인 주거 복지시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노인의 어떤 의료복지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노인이 여가 복지시설 이런 곳이 조례로 지정이 되고 노인께서 자주 왕래하는 곳,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이것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지판이 붙어 있게 되는데 이때는 서행하고 안전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속도 제한을 30km 이하다라고 지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만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여기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지 속도는 30km 이하로 가야 됩니다라고 지정되지 않았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차마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와 우마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중앙이라든가 좌측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자동차는 도로의 우측편으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다면 우측편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도로 중앙이라든가 도로의 좌측 부분 통행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경우에 일단은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일방 통행로인 경우는요, 교행하는 자동차가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도로의 중앙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고요. 자, 2항. 도로의 파손 등으로 도로 우측으로 통행할 수 없다. 도로가 파손되니까 우측으로 못 가잖아요. 좌측 부분으로 붙여서 갈 수 있습니다. 3항.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네요. 도로에서 다른 자동차를 앞지려고 할 때 이때는 좌측 부분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항, 도로 우측 통행이 도로 폭등이 충분한 경우, 충분한데 중앙으로 가면 안 되죠. 또 좌측으로 가면 안 돼요. 모든 자동차는 중앙에서 우측으로 가도록 돼 있는 것이 도로교통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일방 통행인 경우, 도로 파손으로 우측으로 못 가는 경우, 또 내지는 좁은 도로에서 앞질리게 할 때는 좌측이나 중앙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도로 우측 통행의 도로폭이 충분한 경우, 요 한마디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옳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을 사항에다가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냐, 쉽게 보면은 답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읽어보신다 그럴까요? 또 이와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좀 헷갈린다고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자동차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차마라고 하는 우마차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개념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차마라고 하는 건 통행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것은요, 도로교통법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차마는 모든 자동차는 우측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람은 좌측 통행이잖아요. 자동차는 우측 통행이에요. 그러나 섬 지역의 나라라고 그럴까요? 일본, 홍콩, 영국 이런 데서는 자동차가 좌측 통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대가 반대인 것을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자동차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좌측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외라고 하는 건 우측 통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예외가 있다.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거죠. 우측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중앙이나 좌측으로 갈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어느 경우? 일방 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나 그 밖에 장애 등으로 인해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도로 우측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질려고 하는 경우, 이것은 예외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좌측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일까요? 도로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좌측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다른 자동차 어떤 운행에 어떤 방해가 된다. 절대로 좌측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그곳에서는 좌측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 통행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 충분하지 못하면 위험하잖아요. 따라서 이때도 좌측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파른 비탈길에 구부러진 곳이라든가, 또 내지는 지방경찰청장이 여기는 안 됩니다 라고 지정한 곳, 이런 곳은 비록 예외 규정에서 좌측으로 갈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특히 좌측으로 갈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면 도로에서 운행할 때에 어떤 헷갈림이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또 문제화돼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답을 체크해서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쉽게 한 방에 딸 수 있는 거랍니다. 또 이어서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지요. 차마의 운전자가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지금 막 진입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어떤 그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하역을 했어요. 짐을 내려주고 건물에 앞에 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도로에 이제 합류하려고 나오잖아요. 또 주차장에 서 있다가 나올 때에 운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자, 정속으로 그냥 상태로 계속 가느냐, 정속이냐, 서행 운전하는 것이냐, 주행 정지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다, 일단 정지를 하는 것이냐. 자, 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어떤 건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차장에 서 있던 자동차가 이제 도로로 진입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정지해가지고 좌우 살피고 안전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속도 아니죠. 서행이라는 개념은 운행하면 가는 거잖아요. 안 된다. 주행정지란 말은 없고요. 일단 정지를 하고 특히나 좌측, 우측을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안전운행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차마의 운전자가 어떤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나왔을 때 도로에 진입할 때 안전한 것은 일단 정지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그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호등에 대한 문제와 안전 운행에 대한 걸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문제를 접해보시고 또 풀어보시니까 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들어보시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알 수 있는 거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서 참고적인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쉽게 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5강자가 되겠어요. 다음 편에서는 도로교통법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부의 그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여러분 건강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